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대표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향후 정국은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엔 방광염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방광염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 건지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두고 벌써부터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대병을 차등 보험료 인상,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이게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시간에도 내용 자체는 다뤘었고 예상한 대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쟁점이 첨예한 사안인데 그러면서도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던 내용이기도 하고 부작용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험난한 논의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 같은 세대 안에서도 고용 형태라든가 형편이 다 너무 다른데 능력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아니면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연령대로 사람을 묶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건데 전문가들이 일단 얘기가 하는 게 그 60대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세대가 50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30대 남자 비정규직은 도리어 18%밖에 안 되는데 50대 비정규직은 돈 더 빨리 올리고 30대 정규직은 천천히 올리는 게 이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그 차등 인상안이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도 이거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케이스 그런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자동 안정화 장치 이거는 더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 안정화 장치가 뭐냐면 그 국가 상황에 따라서 인구 구조라든가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얼마 내고 얼마 받을지를 자동으로 조정을 하는 제도니까 계속 좀 바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후소득 보장이 아직 너무 불안정해서 이거는 시기상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자라는 이런 요구하고는 너무 반대로 가는 정책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이 자동 안정화 장치는 사실 다른 나라에선 도입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다 도입한 나라를 보면 우리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애초에 보험료도 굉장히 높고 노인 빈곤이 낮은 상태였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 이 자동 안정화 장치 때문에 이렇게 계속 조정이 되니까 내년도 급여가 내년도부터 이제 2060년까지 25% 받는 게 깎일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근데 핀란드는 그래도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깎이면 노인은 더 빈곤해질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젊은 세대에서 급여가 깎이는 폭이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럼 세대 간 형평 측면 이거는 정부가 강조하는 건데도 거기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줬다 뺏는 방식의 기초연금도 수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잖아요. 네, 이게 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렇게 이름이 붙었냐면 그 생계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나라가 지급을 하는 게 생계급여인데 생계급여 받는 절반 이상이 노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가난하면서 노인인 거예요. 두 가지를 충족해서 생계급여에다가 기초연금 둘 다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금액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생계급여가 조금 며칠 더 뒤에 나오는데 생계급여 산정할 때 기초연금 받은 걸 소득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소득이 오른 걸로 계산이 되니까 생계급여는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심지어 어떠냐면 그 소득 기준 걸려서 기초수급자 탈락할까 봐 아예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9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기초연금을 그 생계급여 받도록 감액되지 않도록 하는 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임기 내에 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동개혁 정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동계는 비판의 메시지를 냈어요. 네, 지금 정부의 방침은 법정 정년 60세에서 이제 정년을 계속 연장을 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일할 수 있는 노동 강도나 숙련도 다 합쳐서 어떤 연령을 정한 다음에 여기까지 임금 피크로 정하고 뭐 올라갔다가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더 오래 근무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막연히 정년 연장 딱 이렇게 박아두기보다는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도록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유연성이에요. 이 유연성이라는 걸 두고 그러면 해고도 쉬워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윤 대통령은 해고 우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임금 체계는 유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의 뻔뻔한 무대책이다. 이번 국정브리핑에 대해서 혹평을 내놨는데 먼저 한국노총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그런 불법 파업이 사라졌다. 근로 손실 일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노조 탄압을 해서 단체 행동권이 위축된 결과일 뿐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노동약자보호법을 강조하는데 이 개정안을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또 실업률이 최저고 고용 사정이 양호하다고 정부가 스스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 수가 지난 7월에 역대 최대인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 불평등의 해결책은 전혀 없이 고용 임금 체계에 대해서 유연성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개편하겠다는 노동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전열 정비에 나선 분위기예요. 네,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국회의원 연찬회를 진행합니다. 상임위별로 토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어제 이미 그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주요 입법 과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민주당도 어제 역시 입법 과제 검토하고 정기국회 운영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오늘은 워크숍 열고 서로 총평을 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이 선정한 입법 과제가 165개에 달해요. 그래서 경제 분야가 이 중에 165개 중에 102건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 정도 무게를 두고 우리가 민생 경제를 챙기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또 최상병 특검법 다시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첨 특검법 그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좀 묵묵부답이잖아요. 그래서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차라리 우리 당에서 발의해보자 하는 것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의힘 연찬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측에서도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을 해서 여당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의료개혁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국민의힘은 그 의료개혁 추진 중인 정부에 좀 앞으로 힘을 실어주려고 할 텐데 그중에서 또 근데 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각 당 연찬회 통해서 이제 민생 입법 성과 최대로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일요일에 이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만남이 예정이 돼 있고 또 정기국회에 앞서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민생 입법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잖아요. 네. 오늘 바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네, 보건복지부가 오늘 오전에 의료개혁 특위 개최한 뒤에 오후에 이 결과 토대로 특위 브리핑 형식으로 해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합니다. 우선 오전에 있던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불균형한 그런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 여기까지 밝혔어요. 그리고 1차 실행 방안에 담길 내용들 지금 추정이 되는 게 뭐 인력 수급 추계, 뭐 조정 체계, 또 전공의들 수련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뭐 전문의 중심 병원, PA 간호사 이제 간호법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PA 간호사도 상급 종합병원 중심이 되도록 운영 구조를 바꾼다.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정부가 뭐 얘기해왔던 내용들 토대로 돼 있는데 커다란 틀은 늘 해온 얘기와 똑같고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진료 면허 안건이라든가 의료 사고에 대해서 법제화하는 내용들 이런 게 의사 단체들의 좀 반발이 심한 부분인데 여기 내용이 오늘 발표에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개혁에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어요. 아주대병원은 주 1회 응급실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의료 공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비상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죠.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 이거는 의료개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부족 문제도 있었고 처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응급실 인력이 부족해서 의료 개혁을 시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데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이걸 체감하는 국민의 시각은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리도 그 이대목동병원이 응급실 셧다운 검토한다는 소식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아주대병원이 주중 일주일에 하루씩 응급실을 휴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아주대병원이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이었는데 3명이 이미 병원을 떠났고 여기에 4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아주대병원에다가 인건비 3억 원을 도 차원에서 긴급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런 말도 했죠. 의료 현장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뭐 JTBC에서는 사실상 5달간 가보지 않았더라. 뭐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고 SBS는 응급실 정상 운영이라고 하는데 왜 지방에 사는 임신부들은 수도권 병원으로 구급차 타고 가다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는 사례가 최근에 잇따르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의료 영리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어요. 네, 그 의협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 영리화,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 의협의 주장은 이전부터 비급여 청구 대행, 의대 증원, 간호법 또 수도권 병상을 늘리는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준비를 착착 해왔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2,000명 증원을 해서 값싼 의사들,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의사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PA 간호사를 합법화해서 의료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서 그런 충분한 수의 의료인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또 값싸게 쓰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또 비급여 청구 대행을 해서 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손 청구를 간소화한다는 이름으로 뭐 편의를 개선한다 이렇게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환자 정보 다 수집하도록 해서 결국에 배를 불리는 건 보험사의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친상을 당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외과 의사인 자신의 아버지도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그 김한규 의원 아버지가 외과 의사고 2달 전에 이게 지방에 계셨던 아버지가 거동을 하실 수 없게 됐는데 그 지역 병원에서는 치료를 못한다고 해서 급하게 응급차 타고 서울로 모셨다. 그 과정에서 여러 병원에 계속 확인을 했지만 응급실에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거의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이것 또한 운이 좋은 다행인 케이스였고 안타깝게도 40여일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게 김한규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운이 좋은 사례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응급 상황이 돼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김한규 의원 지역구가 제주고 이 아버지도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외과 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걸 보는 좀 국민들 입장은 그렇죠. 국회의원에다가 또 아버지가 의사,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의 뿌리 내린 의사인데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럼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이런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공부할 새 역사 교과서가 공개됐는데요.
이념 논쟁에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1, 2 이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총 7곳 출판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학사, 미래엔,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등이고 고등학교 한국사 1, 2,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등 9곳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역사 교과서 나올 때마다 사실 그랬죠. 내용이나 표현 방식 둘러싸고 학계에서도 첨예한 다툼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반복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여기서 낸 교과서 지금 하나씩 뜯어보는 보도들 나오면서 시끌시끌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 시각으로 현대사를 서술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데 일단 교과서 표지는 3.1운동이에요. 그리고 뭐 88 서울올림픽 연상시키는 그림도 있고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열어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다라고 서술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 좀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했던 것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간 게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딱 문장 한 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성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빠졌고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이 정도로 에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명을 선정해서 실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을 제일 앞에 실었고요. 그러면서 신탁 통치 반대와 남한 단독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뭐냐면 뭐 앞에 배치하는 건 초대 대통령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건 한반도가 분열되는 상황을 찬성한 게 아니냐. 분단을 시사하고 주장한 게 업적이 될 수 없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교과서 내용 보면 자치론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넣었어요. 일제에 맞서기보다 식민 통치를 인정하면서 한국인의 자치권과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비교적 자치운동, 자치론자 소개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 35도까지 치솟아 있어 차량 냉각수 점검과 도로 싱크홀 사고 등 폭염 속 도로 돌발 소식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어제 서울 연희동에서는 주행하던 승용차가 싱크홀에 빠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근으로 추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현재 성산로 성산대교 방향 모래내 고가차도 못 간 2, 3차로가 부분 통제 중입니다. 일대 정체가 극심해서 우회 이동하시는 편이 낫겠고요. 일산 쪽 강변북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의 사고 처리 길어지면서 성수대교부터 정체 심하고 이후 양화대교 부근으로는 1차로 작업 여파 크게 받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서울 시간과 수원을 중심으로 차가 많은데요. 부산 쪽은 이후 남사 진위 일대로 주춤하다가 천안 일대 10km 구간 사고의 영향이 남아 정체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팔곡 터널 일대 정체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용담 터널 부근으로도 각각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가졌어요.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보다 더 긴 130여 분간 진행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네, 크게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두 가지의 방점을 뒀는데요. 먼저 연금 개혁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골자로 조만간 그 정부안을 내고 대대적인 연금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연금 개혁안은 9월 4일에 보건복지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을 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논의가 끝났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최근 여당에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중재안도 받을 수 없고 더 이상의 여지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도입 추진 등으로 추가적인 개혁 동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정치권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라고 호평이 나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갈수록 심해지는 민생과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그간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호응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지지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당의 공식 논평과 달리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부가 의료 개혁에 관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2,000명으로 대체 증원 규모를 추산한 근거가 뭐냐, 절대적인 숫자도 아닌데 왜 타협이 안 되는 거냐,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성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취임 이후에 최장시간인 130분을 기록한 데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1시간 20분을 넘겨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또 국민들과의 소통 면에서 성과를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개혁 방향을 설명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3개월 만이잖아요. 현장에서 기자들이 봤을 때 소통은 잘 이루어졌다고 느껴졌나요? 대통령실의 자체적인 평가와 조금 다른 입장들이 나왔는데요. 질답 시간만 1시간 20분을 넘기면서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모든 질문은 다 나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막상 답변에는 알맹이가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도 이제 가족 관련 수사 내용을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와의 의료개혁을 둔 갈등, 영수회담 등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국정 브리핑이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사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설명을 하면서 개혁 의지를 이제 드러낸 건데요. 사실 개혁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서야 국민들도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물가나 경기 악화 때문에 먹는 문제가 어렵고요. 의정 갈등으로 또 아픈 사람들에게는 사는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개혁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이제 지난 3년간의 국정 운영에서의 이제 반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정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어요. 최근 의대 증원 유예안을 두고도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당정 갈등설을 부인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가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연찬회에 올 것으로 당에서는 애초 예상을 했는데 취임 후 처음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네. 오늘 원래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찬도 취소가 됐는데요. 이 취소하는 연락이 온 시점이 28일 수요일 오전이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밝힌 게 27일 화요일 오후인데요. 이제 그 다음 날 오전에 취소를 했다는 점에서 함께 만찬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이 모든 개혁엔 부작용이 뒤따르지만 의료 문제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증원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가족과 이웃을 돌봤으면 한다라고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친윤석열계 인요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김 최고위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하자 고개를 돌려 얼굴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날 최고위만 보더라도 이 당정이 이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의정 갈등 중재안을 거부한 이후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어떤가요? 지금 의원들도 정부가 의료개혁 문제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는 친한동훈계, 친윤석열계를 떠나서 공통적인 우려고요. 그래서 한 친한계 의원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개 반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꺼낸 이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의원이 없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제 연찬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제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1시간 정도 이제 했는데요. 이후에 비공개로 의원들과 질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정부 측에 질문을 쏟아대면서 일정이 1시간가량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총선에서도 이것 때문에 졌는데 앞으로 대책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몇몇 의원들은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서도 2,000명의 근거가 무엇이냐, 타협이 왜 안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장관은 이제 응급실 문제, 유급으로 인해서 군 의관을 배출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거다. 대책을 상의하고 있다라고만 답해서 의원들의 원성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거나 한동훈 대표에게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환승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있고요. 의원들이 이번 일만 가지고 한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네, 또다시 불거진 이 당정 갈등설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친정체제 구축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걸로 한동훈 대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았는데 여당 대표가 된 순간 한동훈 대표는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운명이었다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또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아예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 하게 되면 배신의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권으로 가는 가도도 막힐 것이다. 그래서 한 대표에게 요구하는 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한 당정 갈등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기조 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대표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밖에 없고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에는 이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강을 많이 건넜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의대 증원 유예는 이 대란에 대한 국민적 불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꺼냈다는 이슈라는 이제 그 평가가 나오지만요. 이게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대표의 리더십에 기회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정부를 움직여서 중재가 되고 해결이 되면 한 대표가 일약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하겠다고만 하고 지금 계속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또 의정 갈등에서 반복하게 되면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갈등만 부추기는 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중재안에 제시할 만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의료 개혁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 정부는 일단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 여당과 인식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병원에 한번 가보셔라. 간호사 의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요. 의료 공백 또 의료 대란의 심각성을 보는 데 있어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가장 큰 업적으로 이 의대 증원 확대를 해결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내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여야 간의 소통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그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해도 이러한 악순환이 깨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일단 갖고 있고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만나서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10번이라도 만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 소통이 먼저라는 말은 일단 야당이 국회에서 탄핵, 특검법 추진, 청문회를 남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국회 정상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 상황에서는 영수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 한 차례 연기됐던 여야 대표 회담은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회담 일정이 이렇게 곧바로 잡힌 건 그만큼 양측의 의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양측 모두 의지가 크고요. 의제 조율이 설사 안 되더라도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만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금융투자 소득세 등을 두고 거대 야당을 압박해서 자신의 성과를 만들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크고요.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꼭 필요한 회담입니다. 지난 실무회담에서 쟁점이 됐던 회담 생중계 문제는 결국 모두 발언만 공개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건 어느 쪽이 양보한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양보를 한 거고요. 박정아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랑 오늘 통화를 했는데 이제 대표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많이 양보를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책위의장과 대변인까지 배석하는 3+3 회동 형식도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회담 일정은 잡혔지만 의제를 두고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장 중요한 게 국회 정상화입니다. 1년의 특검법 남발, 청문회 개최, 입법 폭출을 멈추라는 건데요. 정책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문제를 좀 논의하고 싶어 합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별검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꼭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각 당이 서로의 의제를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의제 합의는 결국 어려울 거라는 게 양당의 공통된 관측이고요. 그래서 일단 의제 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만나서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의대 증원 유예안이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르고 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그 유예안 냈던 거를 보고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야당과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건 도저히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의제로 합의하지 않아도 비공개 회담에서 무조건 논의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는 무조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의대 증원 유예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이른바 숟가락을 얹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별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한 대표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의 당정 갈등을 부추기고 더 균열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절대 정부 여당의 긍정적인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뭐 힘을 실어줄 수는 있겠지만 한 대표가 그걸 달가워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톡톡 라디오 주치의 코너와 김윤아의 오늘 이 곡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휴대전화가 없었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둔다든지 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이 되니까 굳이 번호를 암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자어인 암기하다를 우리말로 바꿔서 말할 때 외다와 외우다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아마 외다로 알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외우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전화번호를 외우다, 구구단을 외우다처럼 말이나 글 따위를 잊지 않고 기억해 두다라는 뜻입니다. 동사 외우다에는 그 외에도 글이나 말을 기억하여 두었다가 한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말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다라든지 시를 줄줄 외우다 같이 쓸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경우에는 외우다를 외다로 줄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을 외다, 시를 줄줄 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외우다가 말이나 글 따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두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외다로 줄여서 쓸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이번 주 일요일이면 어느덧 가을의 문턱 9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 추석 연휴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당분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대전, 광주 34도, 세종, 대구, 제주 33, 부산 32, 강릉 29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5도 분포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일부 수도권이나 경산권 내륙
내륙 해안을 중심으로 밤 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며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제주는 7월 15일 이후로 무려 46일째 열대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대부분 열대야가 다시 주춤할 텐데 남해안과 제주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일부 중서부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괜찮겠습니다. 한편 일본 가고시마 부근 육상에 상륙해 이동 중인 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나 남해상, 제주 해상은 아직 물결이 높습니다. 풍랑특보 내려져 있고 경상권 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까지 강원 영동은 5mm 내외의 비도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9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생산 지표가 석 달 연속 감소한 가운데 소매 판매 지수도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상반기 창업기업 수는 4.3% 감소했고 7월까지 국세 수입은 8조 넘게 감소했습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의 전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당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연찬회를 열어 결의를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역사 쿠데타 저지 등을 결의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교통망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 딥페이크 범죄의 진앙이다. 이런 지적이 외신에서 나왔어요. 네, 참 망신스러운 소식인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을 전 세계적 딥페이크 범죄 진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딥페이크 범죄 단속 강화 움직임과 함께 딥페이크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같이 짚었는데요. 지난해 7월에서 8월 영상물 9만 5천여 건을 분석해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보면 딥페이크 성착물에 등장하는 개인 가운데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고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에서 가장 많이 표적이 되는 나라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짜 음란물을 생성해 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몰래 촬영한 성적인 내용의 영상물을 가리키는 몰카를 근절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싸운 한국이 이제 딥페이크 이미지의 물결에 직면했다고 짚었는데요. 몰카 공화국 5명에 이어서 이제 딥페이크까지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가 특히 학교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지난 이틀간 약 2,500명의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517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숨겨진 피해 사례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관악경찰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로 한 고등학생을 입건했는데요. 피해 여학생이 신고한 건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명이 넘고요. 인천의 한 고등학생은 여교사 2명의 얼굴을 이용한 합성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 교사가 직접 사진 속 교실을 일일이 뜯어보고 분석해 가해 학생을 특정하는 등 증거를 제출하고 나서야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선 직접 가해자를 찾아 보복하자는 단체 대화방까지 등장했는데요. 참여자들은 각 지역의 딥페이크 가해자를 찾는다, 경찰이 안 되면 우리가 처벌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학교, 심지어 가족 연락처 등의 신상 정보를 올리고 있는데 전혀 무관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요즘 또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가해자들이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가해자들의 부모가 문의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아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지워줄 수 있냐며 영상물 삭제를 의뢰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가해자 측에서 수사에 대비해 증거 지우개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에는 SNS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학생회에서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얼굴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공지를 올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SNS 게시물 관리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로 SNS 사진을 전부 내렸다며 분개하는 반응이 잇따르는 가운데 딸이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는 반응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은 텔레그램 안에서 유포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없다고 말해 더 애를 태우는데요. 다만 외부로 유출된 자료나 텔레그램방 접속 링크가 올라온 게시물 등을 지워 추가 피해를 막을 수는 있다고 하고요. 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료 지원에 나선 업체들도 있는 만큼 피해를 받거나 우려되는 경우 부담 없이 문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달 초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돌봄 시범 사업을 위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 관리 100명이 사실상 월급에 해당하는 교육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당장 서울 강남에서 최저임금으로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는데요.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 생활 휴브리스와 매달 20일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일치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이모님들은 다음 달 3일 시범사업 서비스 시작에 앞서 직무 교육과 한국어, 생활문화학습 등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매일 8시간씩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20일 1인당 약 80만 원에 해당하는 교육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두 서비스 제공기관의 유동성 부족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겁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료를 받은 뒤 그 돈으로 가사관리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서비스 개시 전이라 이용료를 받지 못해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월급날인 다음 달 20일까지 당장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최저임금을 받고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관리사들은 한 사람당 평균 100에서 150달러를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 달 20일까지 버티기 위해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교육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하는 구조라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과정의 이용료 결제가 이뤄지는 대로 관리사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라지만 임금 체불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용부는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돈은 교육수당이라면서 임금 체불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 기간은 7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사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이 9월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이니까 근로계약서만 보면 첫 한 달의 교육기간 역시 계약서상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세심한 행정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직무교육도 근로기간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임금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1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을 붙잡았는데 조직 총책을 붙잡은 경찰이 깜짝 놀랐다고요. 네, 1년간의 추적 끝에 조직 총책을 체포한 이 경찰, 깜짝 놀라 혀를 내둘렀다고 하는데요. 붙잡은 범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한 건데요. 총 4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의 거금을 들여 안면 윤곽부터 코는 물론이고 지방흡입에 가발까지 뒤집어 쓰고 철저히 숨어 다녔답니다. 경찰은 총책 일당 2명을 구속하고 투자자 모집책 7명을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또 총책에게 가상자산의 현금화에 건네주거나 성형외과를 알아봐주는 도주를 도운 혐의로 법무법인 사무장 등 5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이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8개월간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며 158명으로부터 160억 원을 입금받았는데요. 자체 개발했다는 가짜 거래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고, 일당은 나중에 받은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돈을 주는 돌려막기를 하면서 45억 원을 가로챘다고 하네요. 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결국 1년여 만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네, 고물가 시대에 요즘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있다고요. 네, 당장 마트로 달려가셔야겠습니다. 이 대형 마트들이 금어기가 끝난 꽃게를 두고 10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신선함이 생명인 가을 꽃게 시장은 산지 네트워크를 갖춰야 하고 또 곧장 매장으로 배송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든든한 자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의 동무대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런데 여기 쿠팡이 기존 대형마트와 달리 산지에서 소비자 집으로 바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가을 꽃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이 주도하는 이커머스 업계의 공산품 주도권을 빼앗긴 지 이미 오랜데 이제 꽃게 같은 제철 신선 품목까지 내주다가는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절박감에 너나 할 것 없이 값을 내리고 10원 단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요즘 꽃게값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21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일제히 꽃게 행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행사카드 등을 적용한 꽃게 100g당 가격은 이마트 950원, 롯데마트가 893원, 홈플러스 99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 이마트가 수도권 주요 점포에서 전단에 표시된 가격보다 싼 880원의 꽃게를 팔면서 최저가 경쟁에 불을 지폈고 숨죽이고 있던 쿠팡은 대형마트보다 나흘 늦은 25일 100g당 890원에 팔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쟁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결국 롯데마트는 더 싼 데 있으면 나와봐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대면서 값을 더 내렸는데 같은 날 오후 이마트는 롯데마트보다 7원 더 싼 864원에 팔겠다고 반격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을 꽃게를 두고 전쟁이 벌어지는 건가 싶으실 겁니다. 가을 꽃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형마트에겐 오랜 기간 효자 역할을 해왔는데요. 통상 10월까지 판매되는 가을 꽃게는 연간 꽃게 매출의 70%를 차지할 정도인데 이 대형마트가 독식해오다시피 해서 가을 꽃게 행사는 곧 자존심 싸움이다라는 얘기까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돌연 쿠팡이 다른 방식으로 무대에 난입했고 물량은 여전히 대형마트에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가을 꽃게의 상징성, 제철 신선 식품마저 쿠팡에 빼앗겨선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10원 전쟁까지 벌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제각각이던 외국인 한글 성명 표기 방식이 앞으로 정부 행정문서에서 통일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정부 행정문서에선 성이 먼저 그리고 이름이 뒤에 오도록 통일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 중인 미국 국적의 가수 존박 씨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표기 방식에 따르면 존박이 아니라 앞으로 박존으로 불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실제로 존박 씨가 관련 SNS 게시글에 직접 댓글을 달았는데 존박이 박존이 되는 게 당황스럽다는 반응에 누리꾼들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발급하는 증명서의 성명 표기는 제각각인데요. 성이 앞에 오고 이름이 뒤에 오기도 하는 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표기가 다르다 보니 여러 서류를 제출하면 신원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이 행정안전부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겠다는 건데요.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는데 마이클 조던이 갑자기 조던 마이클이 되는 것 아니냐, 어색하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 통일하다는 게 맞다는 반응들도 보입니다.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새벽 파리 패럴림픽이 막이 올렸죠. 우리 태극전사들이 2024 파리 패럴림픽 첫날부터 반가운 승전보를 전해왔어요. 네,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은 우리 탁구 대표팀인데요. 복식 7경기에서 6승을 따내며 메달 2개를 확보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남자 복식 2경기였습니다. 8강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승리하면 최소 동메달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수용과 박진철, 장현진과 박성주조가 모두 세트스코어 3대0으로 무결점 승리를 거두면서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탁구 남자 복식은 3, 4위전을 치르지 않아 4강만 가도 최소 동메달을 확보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서로 4강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두 팀이 4강에서 모두 승리하면 한국이 금과 은 모두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메달 후보로 손꼽았던 남자 복식 김영건, 김정길 조도 같은 날 칠레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꺾고 빠르게 첫 승을 신고했는데요. 이어 여자 복식의 강회정과 이미규 조도 또 한 번 강적 독일을 상대로 승기를 들어올리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네, 거센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관통하고 있어요. 네, 태풍 산산이 강한 비바람을 뿌리면서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야자키와 가고시마 등에서는 거리의 가로수들이 부러지고 돌풍에 자동차가 뒤집히기도 했고요. 전봇대도 휘어졌고 건물 외벽의 구조물들이 강풍에 뜯겨나가며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근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0m의 거센 바람이 불기도 했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70명 넘게 다치고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2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도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항공편도 400여 편이 결항됐고 고속열차 신칸센의 운행 중단 지역도 확대되는 등 교통편 차질도 이어지면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네, 이 태풍 산산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네, 태풍이 불어넣는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에는 폭염이, 동쪽 지역에는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과 청주 34도, 순천과 고양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속초는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동쪽 지역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까지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 최대 30mm가 더 내리겠고요. 현재 남해와 동해상에는 태풍과 풍랑특보가 함께 발효 중이고 부산을 비롯한 영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거센 돌풍이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요. 30도 안팎의 폭염은 휴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무더운 여름 물과 같은 음료를 자주 마시다 보니까 덩달아서 화장실도 좀 자주 찾게 됐는데요. 이럴 때 의심해봐야 하는 질환이 있다면서요. 있죠. 여름철에는 뭐 더우니까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물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사실 땀 배출이 많다 보니까 소변의 농도가 굉장히 농축이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 여름에는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서해부 이쪽에 땀도 많이 차게 되고 네. 그러면서 세균 번식도 많아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방광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방광염은 1년 중에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가 있는데요. 월별 발생 통계를 보면 8월에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네. 그다음으로 7월, 9월 이렇게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광염의 경우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여성이 왜 생기는지 그 이해가 좀 쉽게 해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부터 살펴보면
지난 2023년 방광염 환자가 약 170만여 명이었었는데 이 중에 94%인 159만 와. 명이 여성입니다. 거의 여자네요. 네, 여자가 엄청나게 많죠. 왜 이러냐? 우선 해부학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방광에서부터 소변이 나오는 이 길을 요도라고 하는데 요도의 길이가 남자는 약 16cm나 돼서 굉장히 깁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세균이 방광까지 들어가려면 16cm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성은 4c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세균이 금방 침투하기가 편한 그런 네.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 항문과 요도가 여성에서는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문 주위에는 항상 세균들이 있게 되는데 이 세균들이 요도로 금방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균들 발생, 세균들이 증식하기도 너무 좋고 그 상태에서 젖은 옷 또는 속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거나 이런 상태 또 속옷은 여성들이 또 꽉 끼는 옷을 많이 입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문 주위에 있는 세균들이 쉽게 요도로 넘어갈 수가 있고 요도에서 방광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이제 50살을 기준으로 해서 완경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점막들이 굉장히 그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점막에 네. 사는 그 면역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세균들이 훨씬 더 과증식하기가 쉽고 그래서 방광염 생기기가 더 쉽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여름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방광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소변을 좀 오래 참으면 방광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네, 맞는 네. 얘기예요? 그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광이라는 것이 그 소변이 머물러 있는 곳이잖아요. 네.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게 없죠. 우선 세균이 들어가서도 더 많이 증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광염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참는다는 것은. 네. 또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대부분이 대장균이라는 거고 이 대장균이 주로 항문 근처에 있는 그 세균인데 네. 면역력이 충분한 사람은 소변을 참는다 그래서 방광염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훨씬 또 세균이 방광까지 올라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방광염이 이제 여성들한테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방광염을 방광의 감기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광염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참는 게 우선 나쁘고 네. 두 번째는 너무 꽉 끼는 속옷 입는 것이 두 번째로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땀이 났는데 계속 그 속옷을 계속 갈아입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더 아주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기가 잘 되는 통기성 속옷을 자주 입고 그런 옷으로 자주 갈아입고 좀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걸릴 수 있는 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방광염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우선 제일 먼저 증상은 소변 볼 때 아파요.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등 쪽으로 또는 허리 쪽으로 통증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소변에서 피가 나와요. 이거 아주 그냥 심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 방광 안쪽에 점막이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출혈까지 유발을 해서 소변으로 피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 전에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통증과 그다음에 아픔과 혈뇨가 나오기 전에는 소변을 자주 보게 돼요. 자주 보러 가거든요. 아직 네.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을 때는. 네. 소변이 얼마 없는데도 자꾸 소변을 보러 가는 빈뇨가 방광염의 제일 처음 증상이에요. 또 밤에도 소변을 보고 싶어 갖고 막 급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가장 크고 마지막으로는 잔뇨감이 남아요. 소변을 봤는데도 소변이 다 안 나온 것 같은 느낌. 네. 뭔가 이게 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이런 증상들이 방광염 의심 증상입니다. 그런데 또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만으로 방광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염증이 없어도 자주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과민성 방광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주로 많이 와요. 근데 어르신들이 좀 자주 가시더라고요. 네, 자주 가죠.
그 남자들은 전립선 때문에 이제 자주 가는데 여성들은 전립선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성분들도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과민성이 생기면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소변을 보러 가는 도중에 막 소변이 새 나오는 이런 경우도 네. 좀 있고 그래서 화장실부터 확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 놀러 가실 때도 그렇고 멀리 가실 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부터 막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과민성 방광증후군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이제 약물을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잘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절박성 요실금 증상들도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괴롭죠.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소변이 자꾸 새니까 네. 기침만 해도 그렇고 큰 소리만 내도 이렇게 조금씩 셀 수 있기 때문에 좀 괴롭죠. 근데 그래서 자주 간다고 그래서 무조건 방광염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방광염이 재발률도 좀 높잖아요. 한 번 걸리면 또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방광염이 걸리는 환경을 내가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속옷을 너무 꽉 끼는 속옷을 입고 땀이 나도 갈아입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한다든지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있고 네. 또 물도 자주 마시지도 않고 화장실도 자주 가지 않는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한테서 방광염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방광염이 계속해서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네, 방광염을 감기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앓고 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가요? 아니 정상적으로는 낫는 네. 경우도 있어요. 저절로요? 네. 왜냐하면 우리 면역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50% 이상에서는 안 나요. 왜냐하면 세균이잖아요. 세균을 뭔가가 죽여줘야 되는데 네. 내 면역력만으로 다 죽일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항생제를 쓰지 않고 방광염이 낫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병원을 가서 소변 검사를 해서 세균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세균이 있으면 반드시 세균을 없애는 세균을 박멸하는 항생제 같은 약제를 써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방광염을 계속 방치하면 만성 방광염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당연히 판단해요? 생길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세균이 방광 안에 계속 사는 거예요. 이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나면 방광염 증상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서 증상 없이 좀 살고 있다가 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해서 방광 안에 있는 세균 숫자가 또 늘어나면 방광염 증상이 또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서도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이 있을 경우에도 또 그럴 수가 있어요. 항생제를 써서 완전히 박멸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면 얘가 또 다시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 방광염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광염이 한 번 걸리면 사실 재발이 좀 자주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적당히 먹다가 좀 나은 것 같으면 끊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내성이 그렇죠.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2014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실시한 황색 포도상구균 항생제 내성률을 조사해봤더니 네. OECD 평균이 2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71%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증상이 조금 좋아지면 아유 그만 먹어야지 이렇게 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생제에 다 죽어야 되는데 죽다가 살아나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내성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일주일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은 드셔주셔야 되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도. 그렇군요. 이게 참 괴로워요. 방광염은 방광염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방광 위쪽으로는 요로를 통해서 콩팥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콩팥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세균이 타고 다시 올라가면 콩팥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걸 신우신염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생기면 이제 그때는 막 엄청나게 열이 나고 정말 까만 코카콜라 소변을 보게 되고 잘못하면 혼수에 빠질 수도 있고 탈수가 아주 심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제를 좀 잘 드셔서 내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방광염이 여자들한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네. 이게 요실금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당연히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방광의 기능이라는 것은 방광을 싸고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소변을 내보내는 건데 자꾸 염증이 생기면 근육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근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힘이 없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요실금이 올 수도 있고 뭐 아까 말한 과민성 방광도 올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염증이 자주 생기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방광염 안 걸리려면 그러면 평소에 생활 습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은 뭐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드시고 네. 그다음에 소변이 마려우시면 참지 말고 화장실에 가셔야 돼요. 아주 시원하게 소변을 보셔야 됩니다. 네.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시원하게 한 번에 쫙 안 나오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네. 그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자꾸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청결을 많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대변을 보고 뒤처리를 할 때 앞뒤로 하느냐 뭐 그런 게 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여성분들은 요도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네. 뒤처리를 할 때도 앞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그 뒤처리를 할 때 요즘에는 비데가 많으니까 이 비데를 이용하시는 거, 물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 좌욕하는 것보다는 이제 샤워가 훨씬 더 좋다. 네. 좌욕을 하면 그 항문에 있는 세균들이 같이 이제 물에 녹으니까 그 좌욕보다는 사실 샤워가 훨씬 좋다 이런 것을 이제 좀 알아두시고 뭐 우리가 이제 성생활을 안 할 수 없는데 성생활을 하고 나면 반드시 좀 깨끗하게 뒤처리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방광염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교수님의 처방 받아볼게요. TLC의 Waterfalls.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김우현 님이요. 소변을 참는 게 안 좋다고 하셨는데요. 대변을 참는 것도 안 좋은가요? 하셨어요. 당연하죠. 그쵸? 대변을 나오게 하는 그 운동 자체가 사람이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생겨지는 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자꾸 참으면 나오려던 대변을 계속 뭉쳐놓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변비가 될 가능성이 변비도 될 높죠. 수도 있고 장 기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참는 게 좋지 않습니다. 네, 7344님이요. 둘째를 낳고 방광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잔뇨감이 있거든요. 이게 출산과 연관성이 있나요? 물을 많이 마시면 좋아질까요? 하셨어요. 근데 출산과 연관이 있어요. 네. 아이를 낳을 때 자궁과 방광 사이에 서로 지탱해주는 인대가 있는데 이게 출산을 할 때 인대를 좀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수술할 때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방광 기능이 떨어진 것 같이 잔뇨감이나 소변을 자주 보러 다닌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한번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만 많이 드셔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자연 치유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인대가 완벽하게 이제 뭐 기능을 못하면 치료를 하셔야죠. 근데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수술도 그렇게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네. 0419님, 저는 76세 여성인데요. 밤에 2시간마다 화장실을 갑니다. 이건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네, 병원을 안 가시니까 치료가 안 되죠. 병원에 가시면 네. 왜 이렇게 화장실을 가시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가면서 그래서 그 검사상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약물로 가능한지 아니면 네. 간단한 시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치료 받으셔야죠. 2시간마다 화장실 가시면 너무 어떻게 잠을 괴로우실 것 자요. 같아요. 그럼요. 잠을 못 주무실 텐데. 네, 4257님이요. 여자가 방광염에 많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남자도 걸릴 수 있는 거죠? 증상은 남자도 똑같나요? 하셨어요. 그럼요. 남자도 당연히 걸리죠. 근데 여자보다 훨씬 적게 걸린다는 사실이죠. 남자도 걸리면 증상은 똑같이 소변 볼 때 엄청나게 아프고요. 열도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출혈이 돼서 새빨간 소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이나의 오늘이고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의 음악들과 함께 해볼까요? 네, 최근 음악계에 뜨겁게 불고 있는 레트로 붐에 관련해서 K-팝과 엮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싶은데요. 레트로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뭐 따지고 보면 옛날에 복고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닮지만 또 조금 다른 면도 있는데 그 네. 얘기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트로 음악이 정말 요즘 선풍적인 붐을 가져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곡들은 K-팝 안에서 레트로를 풀어내고 있는 팀들인데 예를 들자면 조지나 베이빌론 같은 R&B 싱어송라이터들이나 아니면 아예 그 레트로 팝을 전문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뭐 밴드 도시나 김아름 같은 싱어송라이터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음악씬 이야기하면서는 이 레트로 과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세무정 다른 코너에서도 저희가 레트로 열풍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음악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게 참 미묘한 차이긴 한데요. 아까 제가 복고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복고와 레트로가 단순히 이제 어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아니라 예전에 복고는 그 시절, 그러니까 좋았던 시절을 재현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느낌이 있었다면 네. 최근 레트로 그리고 특히나 레트로를 좀 잘한다고 하는 아티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옛 것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 뭐 이미지 같은 걸 가져와서 확실히 자기 걸로 표출을 해내는 걸 성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의 재현만으로는 최근에 레트로 잘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좀 어렵고 지금의 트렌드 혹은 아티스트의 색깔과 잘 섞여 있는 옛 것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씬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도전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K-팝에서는 역시 최근 가장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도전해도 두려움이 없는 K-팝 4세대 걸그룹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붐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게 복고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뭐 나팔바지, 뭐 반짝이 이런 복고가 또 아니에요. 네. 그게 예전에 뭐 원더걸스 노바디 같은 걸 우리가 복고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는 또 다른 자신들의 색깔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옛것을 가져와서 소화하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음악 들어보시면 야 이게 다 레트로구나 라는 생각이 재밌게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좀 다채롭다고 말씀드린 네. 가운데에서 요즘 또 아주 재미있게 자신들만의 레트로를 풀어내고 있는 팀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힙합 걸그룹이에요. 영파시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데뷔한 지 1년도 아직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인 그룹인데 최근에 발표한 Ain't That이라는 곡을 가져와 봤어요. 제목부터 좀 힙합 느낌이 나는 곡인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 8, 90년대 웨스트 코스트 힙합 좀 들어봤다는 분들이라면 그냥 전주부터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웨스트사이드의 힘이 느껴진다고 바로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뭐 그 당시에 닥터 드레, 뭐 스눕덕, 네이덕 같은 아티스트들이 했던 음악을 거의 뭐 고스란히 하고 있고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조가 데뷔 때부터도 슬슬 보였었는데 심지어 전작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오마주한 XXL이라는 곡으로 또 사랑을 받기도 했었어요. 이런 어떤 뚜렷한 색깔 또 팀의 방향성이 K-팝 씬 안에 혹은 또 힙합 씬까지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최근 주목받는 힙합 걸그룹입니다. 네, 그럼 영파 씨의 Ain't That 듣고 올게요. 네, 영파 씨의 Ain't That 듣고 왔습니다. 네. 익숙하네요. 이런 스타일. 그렇죠. 익숙한 힙합 스타일. 네,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에 맞춰서 뭐 뮤직비디오나 의상 같은 것도 완전 우리 그 시절의 것들을 재현을 90년대 해요. 힙합 스타일이요? 아시죠? 네. 그 농구 저지 같은 거 입고 그때 이제 우리 그 농구 선수 중에 조던이 정말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조던 그 올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룩부터 뭐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어떤 포인트 요소들이 옛
추억을 새록새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영파 씨 굉장히 최근에 주목하는 그룹 가운데 하나인데 보고 좋아하면서 아 이런 아줌마가 좋아해도 되나?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기도 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또 완전히 새롭게 그 문화가 다가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미있는 파장을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다음으로 들어볼 곡 어떤 아티스트의 곡인가요? 네, 다음 아티스트는 90년대에서 이제 21세기 초 정도로 시계를 조금만 더 최근으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K-팝 안에서 밀레니얼을 전후로 한 팝을 가장 기막히게 소화한다는 평가를 듣는 팀이거든요. Kiss of Life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 팀이 최근에 그 스티키라고 하는 여름곡이 굉장히 히트를 하면서 차세대 썸머퀸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 이 팀은 데뷔하면서부터 그 2000년대 초 팝 디바를 거의 뭐 지금 시대로 가져온 것처럼 네. 아주 능숙하게 소화하는 모습, 뭐 음악적으로도 비주얼적으로도 그런 면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팀이에요. 이 팀도 이제 막 데뷔 1년을 넘었습니다. 작년 7월에 데뷔를 했고요. 4인조 걸그룹인데 멤버 가운데 벨 씨가 가수 심신 씨의 딸이어서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네.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심신 씨가 걱정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파 씨에 이어서 키스 오브 라이프까지 비교적 다 최근에 데뷔한 걸그룹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그룹들이 다 레트로 음악을 가지고 나올 만큼 레트로가 열풍이라는 얘기일 텐데 네. 그래도 그룹마다의 좀 차별점이 있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같은 어떤 레트로 계열의 팀으로 뭉뚱그려져서 얘기된다기보다는 그때 그 느낌을 이렇게 자기들의 개성으로 잘 소화하는구나 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영파 씨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올드스쿨 힙합을 베이스로 장르 음악씬에서도 꽤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키스 오브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2000년대 초반 딱 그 감성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데뷔 앨범에 멤버 가운데도 나띠라는 멤버가 있는데 이 멤버 솔로곡 중에 슈거코트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이 곡은 어떤 느낌이냐면 2000년대 초에 비욘세, 제니퍼 로페즈, 또 이효리 씨 그 10미닛으로 막 힙합하던 시절. 네. 요 시절을 정말 떠오르게 한다. 너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도 있고요. 또 이후에 계속해서 그 시절의 어떤 흑인 음악을 베이스로 좀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 왔어요. 그 가운데 올 4월 발표했던 곡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마이다스 터치 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 곡도 아마 듣자마자 어떤 시절, 어떤 장면, 어떤 가수 같은 것들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바로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네.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가운데에서도 그 약간 하이틴 스타 때가 아니고요. 턱식 같은 걸 부르던 그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그 시절을 상당히 오마주하고 있는 곡이에요. 그리고 뭐 푸시캣 돌스 같은 이런 걸그룹도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시절 정말 그 팝 시장을 호령했던 가장 뜨거웠던 디바들의 전성기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추억 여행 제대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떠나보시죠. 키스 오브 라이프의 마이다스 터치. 키스 오브 라이프의 마이다스 터치 듣고 왔습니다. 얘기를 듣고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네. 딱 그 2000년대 그 팝 전성기가 완전 연상돼요. 맞아요. 그때 좀 클럽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곡들이 플로어를 정말 뜨겁게 달궜었는데 네. 생각하실 만한 그 사운드 질감 그리고 뭐 벗어날 수 없어 뭐 이런 느낌의 어떤 리듬 같은 것도 진짜 그 세기초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팀 더 만나볼 텐데요. 네. 사실 뭐 레트로 열풍을 얘기하면 이 팀을 빼놓을 순 없죠. 맞아요. 우리 DJ님도 인정을 할 정도로 사실 뭐 K-팝뿐만이 아니라 최근 대중음악씬 국내도 아니에요. 정말 세계적으로 이 팀이 레트로는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바로 뉴진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약간 과거를 완전히 뭐 뚜렷하게 재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이 팀은 뭘 부르고 뭘 보여줘도
들어도 과거에 우리 인생에 가장 좋았던 순간이 떠오르는 네. 좀 그 추억을 소환하는 에너지가 대단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면 진정한 레트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팔바지 이것만이 복고 레트로가 아니라 어떤 추억이라는 것의 재현을 맞아요. 새롭게 생각하게 만든 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팀이 대단한 게 국내에서도 뭐 각 어떤 분야 장르별로 그런 붐을 불러왔지만 최근에 또 일본으로 정식 진출을 하면서 팬미팅에서 불렀던 그 마츠다 세이코라고 하는 옛 가수의 푸른 산호초 무대를 재현한 것이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국내 세계적으로도 화제를 몰고 올 정도로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레트로를 기가 막히게 하는 팀이구나라는 걸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 푸른 산호초도 벌써 나온 지 뭐 한 40-50년 된 곡인데 이 곡을 부모님도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한희 씨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소화하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멤버들 나이를 보면 사실 그 시절 감성을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소화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거는 뭐 이제 프로듀서라든지 전반적인 제작진들의 역량이 좋은 것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멤버들이 타고난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다른 어떤 가수들이 소화한다고 생각해보면 또 맛이 달라져서 뉴진스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저는 오히려 활동을 해나가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연구 대상입니다. 진짜 좀 대단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있었지만 없었던, 없었지만 있었던 환상 같은 레트로를 만드는데 너무 특화되어 있는 팀이고요. 저는 뭐 그 정점을 찍었던 게 디토. 네, 겨울 하면 떠오르는 그 곡이 아니었나 싶고 네. 또 최근에 발표됐던 버블검이나 하우스윗 같은 곡도 그 맥락을 너무나 잘 잇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언젠가 찾아갔던 뭐 청춘의 한순간의 바닷가 뭐 이런 거나 친구들과 뛰어다니던 모래사장 그리고 뭐 반다나 통넓은 바지 이런 걸로 패션에 힘 좀 주던 시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곡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곡으로 오늘 코너 마무리할 거예요? 조금 제가 이 곡을 상상하면서 방금 그 단어들을 떠올려 봤거든요. 네. 하우스윗이란 곡인데 이 곡이 뉴진스 곡들 가운데서 힙합도 좀 가미가 되어 있고 패션적으로도 좀 그 시절을 많이 담보하고 있는 곡이어서 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던 곡이거든요.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진스의 하우스윗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은아의 오늘이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뉴진스의 하우스윗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